안녕하세요. 14주차 추리논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여러 논증들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귀납 논증이 되겠습니다. 귀납 논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귀납 논증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유비 추리가 되겠어요. 다 했는데 시간도 끝나가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점심이라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마련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티베트 그 전통 요리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티베트 요리냐? 뭐 우리가 흔한 것은 다 먹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요리는 뭐 저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먹어볼 기회가 언제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아마 이게 맥주 같기도 하고 뭐 중국화 됐는지는 모르지만 중국 요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는 맛있는 상상을 하면서 어, 점심 전인가 후인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저녁인가 모르겠지만 어, 맛있는 요리를 마음속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비출이라는 것은 이제 그 거꾸로 하면 비유죠. 비유를 하는 건데 구조는 전제 x와 y는 p라는 속성을 가진 점에서 유사하다. x와 y는 p라는 속성. 근데 p라는 것은 q의 본질적 속성이다. 이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보면 다 이제 이해가 될 텐데, 그 다음에 전제는, 두 번째 전제는 x는 q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x와 y는 p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 유사하다 해놓고, 두 번째 전제는 x는 p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q라는 속성을 q는 퀄러티예요. 그 다음에 y도 q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형식으로 된다는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는 연습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이 추리 논증의 그 내용도, 그러니까 그 하는 형식도 우리가 익혀야 되겠지만 이 내용도 상당히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또 해볼만 하겠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컴퓨터와 사람은 유사한 점이 많다. 컴퓨터와 사람은 유사한 점이 많다. 여기 x와 y는 p라는 속성을 가진 점에서 유사하다 그랬죠. 유사한 점이 많다. 어떻게 말하냐? 정보 처리 방법이 인간의 합리적 사고의 형식과 똑같다. 그러겠죠. 그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요. 자기의 정보 처리 방법,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사고, 수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뭐 이런 걸 할 때 그렇겠죠. 그리고 기억과 계산의 능력에 관한 한 사람은 컴퓨터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다. 못 따라갑니다. 저번에 그 이세돌하고 그 뭡니까, 이세돌하고 게임한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그 바둑 인공지능 바둑 인공지능하고 이제 바둑을 뒀는데 이세돌이 맨 처음에는 그 5대4 5대1로 졌죠. 5대1. 그런데 이제 그 5대1로 져준 것이
컴퓨터가 일부러 조졌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세돌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이제 이세돌이 절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대국을 벌일 때 완패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제 안이한 마음을 심어줬다 이거죠. 그 정도로 심리 게임을 할 줄 안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떤 정보 처리 능력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머리도 정보 처리 능력이 있고 근데 우리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죠. 정신을 가지고 있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혹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제 뭐 그러면은 정신과 영혼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또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정신이나 마음이나 그걸 이제 데피니션을 하기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의미로 정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의미로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보면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신, 마음, 의식 뭐 이런 것을 컴퓨터가 과연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현대 이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점이거든요. 지금도 컴퓨터가 과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컴퓨터는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컴퓨터도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우연히 EBS에서 어떤 인공지능 전문가가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한 1분 이상 봤어요. 뭐 돌려본 게 아니라 돌리다 보니까 그게 나와가지고 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SF 영화를 보면 컴퓨터가 나중에 가서 뭐 인류를 다 파멸시키고 지배하고 그렇게 한다. 뭐 매트릭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 컴퓨터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인류를 멸망시키고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재미로 만들어낸 거지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이세돌이 5대 4로 치고 뭐 완전히 질 때 완패를 할 때 우리 일반인들은 굉장히 그 위기감과 절망을 느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컴퓨터 전문가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컴퓨터 많이 발전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야, 나중에 이제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면 어떡해. 이제 우리가 할 일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강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SF 영화라는 게 허구이긴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컴퓨터가 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파멸시키고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컴퓨터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를 만든 인간이 욕심을 그 컴퓨터에다 주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나중에는 서로 간에 이제 전쟁을 한다.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전쟁을 한다. 컴퓨터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서 그 컴퓨터를 인공지능을 조정하는 그런 인간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생각하는 컴퓨터, 인공지능하고 인문학자가 생각하는 컴퓨터, 인공지능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어제 느꼈는데, 어떻든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걸 평가쇼, 평가라는 것은 이제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제 1, 컴퓨터와 사람은 다르지만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과 인간이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형식은 유사하다. 여기 있죠. 여기 X와 Y는 P라는 속성을 가진 점에서 유사하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게 빠졌죠. 여기도 있습니다. 컴퓨터와 사람은 다르지만 다르죠. 컴퓨터는 뭐 모양도 다르고 뭐 나중에 맨 나중에 가면 이제 인간하고 똑같이 만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죠. 그래도 다르지만 정보 처리하는 방법과 인간의 합리적 사고하는 형식은 유사하다. 두 번째 전제.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요. 이 재미있는 것은 현대 이 심리 철학, 과학 철학 논쟁에서는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냥 단순히 아니야,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뇌를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그 안에 마음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 과학주의자들이죠. 말하자면 물질주의, 과학주의, 인간의 뇌를 어떤 그 인간의 신체 기관으로 보고 그것을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그 안에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두뇌가 작용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마음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그룹이 있겠죠. 그게 아니다 하는 주장도 상당히 그 강력하긴 하지만 그런 주장을 완전히 지압할 정도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과 2로부터 결론, 컴퓨터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유비추리.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 이 논증은 유비추리라는 이 논증은 건전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그 명제를 건전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어려우냐? 최첨단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이 지금 이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에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건전한지는 상당히 판단하기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크고 보람 있는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어떤 장애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는 그것을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뭐뭐뭐 해야 된다. 당위성 혹은 의무. 병아리는 그 껍질을 깨지 않고는 세상에 나올 수 없는 법이다. 이게 이제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보면은 새는 알을 까고 세상에 나온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프락사스라는 신이 그렇게 한다. 뭐 그게 이제 그 새는 아프락사스라는 신이다. 뭐 이런 데미안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걸 아마 본받아서 이렇게 만든 문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보람 있는 일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을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것을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마치 병아리가 껍질을 깨지 않고는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껍질이라는 게 장애물이라는 거죠. 이제 병아리가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면 껍질이 딱 싸고 있죠. 그러니까 껍질을 부숴야 된다, 깨야 된다 하는 거죠. 아유,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하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재구성을 해보면, 평가를 해보면, 첫 번째 전제, 병아리가 부화하는 것과 사람이 크고 보람이 있는 일을 도모하는 것은 유사하다. 두 번째 전제,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야 한다. 그죠? 그래서 1과 2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크고 보람 있는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이 우리나라를 세계 굴지의 이런 그 질병 관리의 그 센터로 만들겠다라는 방대한 꿈을 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은경 질본 본부장이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것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업체를 수소문해 가지고 그것을 생산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진단 키트 업체에서 미친 짓이라고 한 거죠. 사지도 않는데 그거 했다가 그렇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용감하게 뛰어든 그런 기업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게 되니까 이 기업들에서는 진단 키트라든가 뭡니까 그 수술을 할 때 이제 얼굴에 끼는 거 있죠. 그 마스크 말고 그 어떤 인공호흡기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업체가 말하자면 주가가 수십 배가 뛴 거예요.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한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해줘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은경 본부장이 말하자면 이제 크고 보람 있는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재미로. 저는 정은경 본부장 얘기만 나오면은 굉장히 희망, 우리 한국의 희망 같은 것을 이렇게 보고 참 가슴 뿌듯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은경 본부장을 막 음해하려는 그런 세력은 없지만 은근히 질투를 하고 막 끌어내리려고 그 조직도 질본에서 무슨 질본청으로 승격을 시킨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막 쪼그라뜨려 가지고 그 알짜배기를 다 빼가고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야 하듯이 이런 저항하는 세력에는 의연히 맞서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요. 겉으로는 외유내강,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부드럽지만은 그 내면에는 굉장히 강하고 예지에 찬 그런 그 신념이 정은경 본부장한테 있지 않나. 이거 완전히 예찬론자가 돼가지고 무슨 아부를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아부 해봐야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잘못하면 욕이나 먹지. 어쨌든 그래서 이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유비추리는 건전합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건전해요. 이거 해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할 사람 별로 없죠. 이 유비추리는 굉장히 건전하다. 이런 것이 참 재미있는 거죠. 유비추리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은 소금도 대상에 따라 효과는 완전 달라진다. 똑같은 소금을 갖다 쳐도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갖다가 쳐도 미역에다가 소금을 치면 팔팔 살아나고 배추에 치면은 시들시들 죽어버린다. 그렇죠? 소금이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미역에다 뿌리면 팔팔 살아나고 배추에다 뿌리면 시들시들 죽어버리는가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인생도 유사하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 즐거울 락, 불평하며 사는 사람에겐 괴로울 고. 뭐 이것은 문장 그대로 이제 최윤희라는 사람이 쓴 행복사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이런 문장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뭐 신문이나 무슨 교과서나 뭐 여러분들 전공책이나 뭐 비전공책이나 무슨 소설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올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런 걸 딱 분석을 해보는 거죠. 맞는 말인가 과연. 이거 동의할 수 있죠. 소금을 어디다 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죠. 근데 왜 그러느냐는 거죠. 소금은 바다에서 난 거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는 그 미역에다 뿌리면 동류를 만난 거죠. 동류를 만난 거니까 팔팔 살아나고 바다에서 난 걸 갖다가 육지에서 난 배추에다 뿌리니까 완전히 적이죠. 그래서 시들시들 이제. 그 인생도 마찬가지다. 즐겁게 사는 사람에겐 즐거울 락, 불평하며 사는 사람에겐 괴로울 코. 여기는요, 지금 이 유비추리가 이 최윤희라는 분이 쓴 행복 사전에 나오는 이 귀절은 조금 불완전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어떤 고통을 주었을 때, 똑같은 고통을 주었을 때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약이 된다 이거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내가 너무 즐겁게 살았나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조금 자제를 하면서 그러나 즐겁게 산다 이거죠. 그러나 불평을 하는 사람한테 괴로움을 주면은 그냥 팍 시들어 버린다. 뭐 이런 의미로 이 문장을 써야 되겠죠. 조금 불완전하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문장을 쓰면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고 좋은 문장이 못 된다 하는 충고를 제가 이분에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전제는 인생과 소금은 다르지만 유사하다. 다르겠죠. 인생하고 소금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유사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가로 있는 건 빼고요. 일단 소금은 대상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 소금은 대상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두 개로 이걸 나눴어요. 이제 2의 1과 2의 2로 나눴. 소금을 미역에 뿌리면 팔팔 살아난다. 소금을 배추에 뿌리면 시들시들 죽어버린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이 두 개로 나눈 것을 종합을 한 게 이거죠. 그래서 2의 1과 2의 2로부터 소금은 대상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일반화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1과 2로부터 결론. 인생도 사는 방식에 따라 즐겁게 살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얼버무려서 얘기하면 이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똑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살고 그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행복사전에 나오는 이 논증은 유익하다.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유익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이란 두려움으로 대하거나 방어적으로 대하면 다루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필요가 있어요.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은 아마 이제 미국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겠죠. 마이클 조던은 자신이 부상을 입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농구 선수,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 누구죠? 농구 선수가 아니고 배구 선수, 여자인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름을 자꾸 까먹어서. 굉장히 유명하고 잘하죠. 아주 샘도 많고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은 그렇게 많은 경기를 하고 아주 터프하게 그렇게 경기를 했지만 자기는 부상을 거의 입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조심조심 하지 않고 막 닥치는 대로 했다 이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부상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절대로 속도를 줄여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자가 나오든 약자가 나오든 막 달라들고 보는 거죠. 상대편 선수들이 강자가 나오든 약자가 나오든 뭐 그냥 다짜고짜로 달라붙어가지고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면서 농구를 하니까 경기도 이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다치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고백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은 전속력으로 부딪히는 사람에게만 아름다운 보상을 해준다.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듯이 이게 돌다리가 이게 성한 걸까 두드려 보고 또 두드려 보고 아주 조심조심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 달려간다는 겁니다. 인생에서도 전속력으로 부딪히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보상을 해준다. 또 전속력으로 부딪히며 사는 것이 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아주 가파른 산이 있어요. 아주 가파른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뛰어내려가게 됐습니다. 뒤에서 적군이 쫓아와요. 그러면은 그 산을 전속력으로 질주를 해서 내려가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나중에선 앞으로 거꾸러지면은 뭐 잘못하면 허리나 목이 부러질 수가 있죠. 이렇게 조심조심 천천히 발을 갖다가 이제 약간 옆으로 몸을 갖다 옆으로 서가지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내려와야 안전하다.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이클 조던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막 달려간다는 거죠. 그냥 내리막길이라 하더라도 막 달려가. 그러면은 발만 이렇게 뛰고 있으면은 발만 이렇게 뛰어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재밌게 막 뛰어가진다 이거죠. 치타보다도 더 빠른 속력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거죠. 재미있고 안전하고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로젠블라트라는 사람이 쓴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여기에 나오는 구절을 갖다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자, 첫 번째 전제, 삶과 농구 경기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 이건 동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어떤 뭐 농구 경기, 저는 권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권투를 하는 것도 좋고 뭐 이제 보는 것도 좋은데 이제 이게 수가 다 보여요. 한 판에 권투 게임을 보면은 인생이 다 보입니다. 거기에 그 짧은 시간 속에 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클 조던처럼 사느냐, 돌다리를 한 칸 건너가는데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이렇게 건너느냐, 조심조심. 이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부딪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는 것과 삶과 농구 경기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전제는 농구 경기에서 두려움 때문에 자칫 방어적인 자세로 속도를 줄이면, 속도라는 것은 농구를 하는, 뭐 뛰어간다거나 공을 뺏는다거나 뭐 패스를 한다거나 슛골인을 한다거나 뭐 하는 거 할 때에 속도를 줄이면 부상을 당할 위험이 더 커진다. 이 마이클 조던의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1과 2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뭐냐? 인생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방어적이 된다면 아주 위험하며 전속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더욱 안전하다. 박수를 짝짝짝 치고 싶죠. 이 권투나 뭐 배구나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조심조심, 너무 조심을 해갖고 그러다가 상대방한테 공격을 당해갖고 자기의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의 능력은 100인데 한 1 정도를 이렇게 보여주다가 상대방의 한 50밖에 안 되는 그런 능력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을 당하는, 그 권투에서 한번 지게 되면은 한 7, 8년, 잘못하면 10년간을 와신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 패배감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펜타곤 뭐 옥타곤이라고 하는가요? 옥타곤에 서지를 못한다. 권투 링이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운동이지만, 잔인한 거는 저는 없앴으면 좋겠는데 영 말을 안 듣네요. 어쨌든 권투, UFC 권투를 보면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야, 그 잔인한 운동을 왜 봐?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잔인한 운동하고 거의 똑같아요. 뭐 우리는 연필을 들고 이렇게 신사적으로 살고 있지만은 거기다 칼을 든 생주먹을 들고 상대방을 내리치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너무 제가 살벌하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조금도 어떤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그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캐릭터, 성격이 이 사람하고 맞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고 봐요. 마이클 조던이.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격도 있지만 그 연습량,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뭡니까? 시험 칠 때 가가지고 막 안달복달을 하고 뭐 평소에 하지도 않던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경기만 열리면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만반의 태세를 갖춰 놓는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면은 성공을 하고 재밌게 살 수가 있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작심삼일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도 이제 학기가 시작해서 몇 주 지나면 그냥 풀이 죽어버립니다. 에휴, 끝에 가서 하지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전력 질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래도. 그래서 이건 역시도 한번 그 농구 선수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캐릭터와 준비, 평소의 준비 정도, 준비의 정도,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만반의 태세를 갖춰놓은 사람은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전력 질주를 해서 적이 나타나기만 하면 뛰어나가가지고 싸우면은 백전백승을 한다 이거죠. 그게 누구냐 하면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처럼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순신 장군은 만반의 태세를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적하고 붙기만 하면은 백전백승,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요. 이런 분에게는 마이클 조던의 그 말이 맞는 거죠. 인생을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것이 아름다운 보상이 되고 또 재미있고 훨씬 안전하게 산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전력에 있어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거든요. 일본 놈들이 이것도 일본 일문학과 학생들이 보면 일본 놈이 뭡니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본 사람이 안 볼 때는 일본 놈이라고 하죠. 뭐 일본 놈들이 100이라는 그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한 10이라는 전력도 안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독려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백전백승은 할 수 있었다,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만반의 태세를 갖춰 놓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을 하면은 백전백승, 이런 사람은 이 명제가 아주 재미있게 유쾌하게 들어맞는다 하는 거죠. 근데 원균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패. 원균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조심조심, 너무 조심을 하다가 그냥 36개 주랭랑을 놓다가 그 나무 밑에서 하찮은 그 왜군에게 칼 맞아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명제는 참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유리하고 참 뭡니까 그 재미있고도 굉장히 유익하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게 시입니다. 시. 연탄재 끊고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연이라는 사람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주 압축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늘려가지고 분석을 해보자 하는 거죠. 첫 번째 전제, 연탄이 스스로를 태워서, 이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늘려내는 겁니다. 연탄불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방을 뜨시게 하는데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연탄,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안 나왔을 땐 이렇게 했습니다.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여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유사하다. 연탄이 자기를 희생해서 방을 따뜻하게 해서 사람이 거기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도록 해준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전제는 뭡니까? 연탄재를 함부로 차서는 안 된다. 여기 전제가 빠졌네요. 연탄재를 함부로 차서는 안 된다. 연탄재는 자기를 희생한 몸인데 그렇게 길 가다가 만난다고 해서 발로 탁 차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 결론. 사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인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 되겠죠. 자기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알고 보니까 뭐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길 가던 개가 웃죠.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분 살았다고 그냥 좋은 말은 다 쏟아내네, 이렇게 흉을 보겠죠. 개가. 이 말은 맞습니다. 맞지만 말을 한 사람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우리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쇼펜하우어. 만일 대기의 압력이 우리에게 제거되면 우리는 어떤 그 굉장한 기압, 대기압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는데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우린 죽습니다. 기압을 받아가지고 폐가 예를 들어서 한 30m 아래로 들어가면요, 우리 폐는 파열이 돼요. 그래서 대기 압력이 우리에게 제거되면 신체가 완전히 파열되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활이 결핍과 고역, 역경과 좌절의 압박에서 해방되면 그는 오만한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비록 파열은 모면한다 해도 걷잡을 수 없이 어리석은 짓을 할 것이다. 비유를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기 압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하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죠. 엄청난 우리는 공기압이라는 게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그걸 이제 이렇게 공기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몰라서 그렇지, 수백 킬로 되는 이 공기가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경과 좌절이라는 이런 압박을 받고 살아간다 이거죠. 누구나. 여러분은 어쩌면 이런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요, 역경과 좌절이라는 이 압박, 심리적인 그 압박감, 이런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만 해도 이렇게 제가 강의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거든요. 보면은 편안한 얼굴이 아닙니다. 편안한 얼굴이 아니에요. 온갖 일들이 다 거기에 이제 쓰여 있고 굉장히 그 괴로움을 삼키면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압박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는 오만한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파열은 모면한다 해도 걷잡을 수 없이 어리석은 짓을 할 것이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백만장자 아니면 백만장자의 아들, 딸, 이런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겠다. 사는 게 너무 심심해. 그래서 마약이나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컵 한 개에 10만원짜리를 한 트럭을 사다가 집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꼬냑을 갖다가 바닥에다 조금씩 붓습니다. 수백 개를 갖다가 그래 놓고 그걸 마시면서 그 하나에 10만원짜리 컵을 갖다가 벽을 향해서 힘껏 던집니다. 그럼 박살이 나겠죠. 이야, 재밌다 하면서 술을 마시고 던지고 술을 마시고 던지고, 아유 재밌네 하면서 그렇게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갖다가 타고서 한 심야에 역주행을 하거나 고속도로로 가서 역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200km를 놓고 전속력으로 질주를 한다거나, 야 신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아마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걱정거리나 고통이나 고난은 언제나 어느 인간에게나 필요하다. 바닥에 짐이 없는 배는 자꾸 흔들려서 도저히 곧게 나아갈 수 없다. 이 배와 인생을 갖다가 비유한 거죠. 유비한 거죠. 비교한 거죠. 그래서 유비출이라고 하는데, 쇼펜하우어의 철학적인 소고에 나오는 수십 번도 더 읽은 문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큰 배, 한 3만 톤급, 5만 톤급 배를 갖다가 이제 선장이에요. 끌고 이제 바다로 나가는데 짐을 하나도 안 싣고 그냥 간다. 휙 뒤집힙니다. 왜? 바닥에다 짐을 있는 대로 다 실어야 돼요. 옛날에 그 세월호가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배가 넘어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자동차라든가 모든 짐을 맨 밑바닥에다 실어야 돼요. 아주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또 그리고 이제 거기다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런 짐이 부족할 때는 물을 채워 넣어요. 그 무게만큼
배가 뒤집히지 않을 만큼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아마 배에다가 그런 짐을 덜 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물을 덜 채워 넣었거나, 그래서 갑자기 좌회전인가 우회전을 하다가 휙 넘어졌거든요, 배가. 웃기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이 선장은 아마 술에 취해 있었거나, 아니면 누가 이 물을 뺐거나,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쇼펜하우의 말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전제, 대기의 압력과 인생 역경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가 비교가 됐어요. 사실은 이 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주된 비교 대상은 공기가 우리를 짓누르는 공기압 문제와 인생 문제, 그렇게 비교를 하고, 또 배도 비교를 했어요. 근데 배는 여기서 빼버렸습니다. 두 개만 가지고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를 빼버렸어요. 만일 대기 압력이 제거되면 신체가 파열한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제 달나라에 가서 그냥 맨몸으로 딱 달나라에 간다. 그러면 신체가 파열한다는 거예요. 막 내장이 막 확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과 1호부터 만일 인생에 역경이 없으면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어리석음에 빠진다. 여기까지는 이제 대기압력과 인생을 서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유비출이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3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인생에 역경이 없으면 뭐 어리석음에 빠진다라는 거로부터 어떤 결론이 나오냐. 만일 인생이 걷잡을 수 없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역경이 필요하다. 역경, 어려움이죠. 어려움, 좌절, 패배, 실패,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한다 한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렇게 역경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3과 4의 관계는 연역추리라는 거예요. 연역추리. 연역 논증이겠죠. 그러니까 이 3이 이 명제 속에 이게 4가 들어있죠. 역경이 필요하다. 인생에 역경이 없으면 어리석은 짓을 한다. 그러고 말면 뭐가 좀 이상하죠. 뭐 어떡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 마약을 하거나 뭐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서 300km를 놓고 질주를 하거나 뭐 묻지마 살인을 한다거나 뭐 요새 신문지상에 많이 나죠. 이렇게 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원치 않는다면은 적당한 실패나 좌절이나 역경이나 이런 걸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거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게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공자월 맹자월 해서 미안한데요. 양약이라는 것은 좋은 약은 고구이나 입에는 쓰지만 쓸 고자죠. 입구자. 양약은 고구이나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이어병이라. 병에는 좋으니라 하는 옛날의 말씀인데, 나 쓴 약 안 먹을래 하면 병이 안 낫죠. 그럼 달콤한 것만 먹을 거야 나. 그러면은 병이 더 도지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실패, 패배, 그 다음에 역경, 좌절, 이런 것이 써요. 너무 싫어. 그렇지만은 그게 너한테는 필요해. 너처럼 그렇게 기가 센 사람은
이런 것을 좀 맛봐야만이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하고 아마 하느님이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의사는 의사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 일반적으로 동등한 사람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올바른 선거는 지식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기하학자는 기하학자에 의해서만, 물길 안내인은 물길 안내인에 의해서만 올바로 선출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관을 선출하는 일이나 그들의 책임을 묻는 일도 다수자에게 맡겨서는, 어중이 떠중이 일반 대중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고 물을 때 일반 대중에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전문적인 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선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하니까 얼굴도 이쁘고 하니까 좋아요. 교육부 장관 누가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역경이 있어도 헤헤 웃고 하는 인물도 잘생기고요. 좋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말은. 그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심지가 굳고 때를 잘 판단하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똑바로 가고 모든 것을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무슨 자기가 그 탤런트인 줄 알고 시도 때도 없이 웃기나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고 일반 대중한테 물으면은 예, 얼굴도 이쁘고 참 미소도 짓고 참 좋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가 구체적인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러지 마세요. 지금 현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는 타당한 것 같죠? 타당한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의사, 기하학자죠. 자꾸 오타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한두 개씩 나네요. 제가 빨리빨리 이걸 하다 보니까. 의사, 기하학자, 물길 안내인과 같은 전문가를 평가하는 것과 장관을 평가하는 것은 유사하다. 전문가는 전문가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지 다수에 의해서 평가돼서는 안 된다. 어중이 떠중이가 다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의사 어떤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면은 인물이나 무슨 친분관계나 저 사람 성씨가 우리 가문 종씨니까 저 사람 뽑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자에 맡기면 안 된다. 이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 건전성이 있다. 건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 사회,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다르죠.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해서는 안 되고요. 원칙은 이게 맞다는 겁니다. 원칙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다음에 들쥐에게 일부 일처인 놈들과 이게 제가 이 권오길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는 달팽이라는 책에서 쓴 건데요. 조금 불만이 있어요. 무슨 달팽이에게 놈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게 인권 침해. 들쥐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아닌가요? 한번 보죠. 들쥐에게 일부 일처인 놈들과 일부 닫혀인 놈들의 뇌 구조가 다르다고 한다. 들쥐가 한 마리하고만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살아요. 일부 일처죠. 근데 이놈 저놈 이렇게 철마다 바꿔가면서 사는 그런 그 들쥐도 있다고 그래요. 자세히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인 놈들과 일부 다처인 놈들의 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특히 섹스, 성과 같은 본능적인 것을 맡고 있는 대뇌의 아랫부위인 번연계, 이 뇌의 어떤 그 일정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번연계에 차이가 난다고 하니 사람도 원래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 뇌가 보통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 싶다. 들지도 일부 일처인 놈과 일부 다처인 놈의 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람도 지나가는 여자만 보면은 가서 꼬리를 치고, 이렇게 꼬리를 치는 게 아닌가요? 뭐라고 하나요? 추근대고 그러는 사람과 저처럼 점잖은 사람과 왜 그러냐? 이 뇌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번연계에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바람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뇌에 안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저는 뭐 양귀비가 옆에 와도 눈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제 이 바람기가 있는 뇌를 가진 사람은 뭐 양귀비 아니라 무슨 그 천하의 추녀가 옆에 있어도 추근덕거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들쥐와 사람은 유사하다. 글쎄요, 우리가 볼 때 뭐 유사하지 않다고 또 하기도 못하죠. 들쥐는 일부 일처인 놈들과 일부 다처인 놈들, 자꾸 이놈저놈 하면은 듣는 놈 기분 나쁘죠. 자꾸 이놈저놈 하면 듣는 들쥐 기분 나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들쥐 놈이지만은 들쥐가 볼 때는 사람이 놈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요게 잘못됐네요. 요것도 1, 2, 그 다음에 3은 없애야 됩니다. 3은 없애야 돼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가 들어갔나. 들쥐는 일부 일처인 놈들과 일부 다처인 놈들의 뇌 구조가 다르다. 이게 두 번째 전제. 세 번째 전제. 1과 2로부터 결론. 사람도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의 뇌와 보통 사람의 것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게 왜 3하고 5가 잘못 이렇게 지 맘대로 들쥐 놈이라고 해서 그런지 기분 나빠서 들어갔네요. 이게 이제 이거는 당연히 이제 유비출이죠. 그런데 분명히 다를 것이다. 글쎄요, 뇌가 달라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이건 전문가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논증이 건전한가 안 건전한가 하는 것을 알려면 이 뇌과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뇌과학자도 여러 이제 그 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다. 상당히 그 민감한 문제다. 이런 그 재미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유비추리를 마치고, 여러분들 유비추리를 마쳤으니까 피자 한 판 드십시오. 피자. 이게 그냥 피자가 아닙니다. 이게 이태리 피자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미식가인데 이태리를 못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아니고 북부의 무슨 도시인데 거기 이제 공항에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 내부에서 한 3시간인가를 이제 있다가 가는데, 이태리 음식을 거기서 이제 공항에 있는 이태리 음식을 먹을 때 이 피자하고 파스타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뭐 독일이나 어디 저기 노르웨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서도 피자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 밀라노인가요? 밀라노 공항인가? 하여간 거기서 먹었는데 하여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끝내줍니다. 이렇게 맛있는 피자는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태리 피자거든요. 이태리 전통 피자인데, 여러분들 한 판 제가 한 판씩 돌리겠습니다. 이게 먹고서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그런 피자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가설추리, 아까까지는 이제 유비추리를 했고요. 가설추리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가설추리는 두 개로 나눠요. 현상과 가설, 현상과 가설 두 가지예요. 어떤 설명을 하고자 하는 어떤 현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 피설명항이라고 그래요.
피설명항.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야. 피설명항이 뭐야. 뭐, 우리도 신문지, 언론에서 많이 쓰죠. 피의자. 아이고, 피의자가 뭐야. 의자, 피의자. 피 묻은 게 피의자인가? 그런데 이 피자라는 것은 이제 수동형이죠. 설명이 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항이고, 가설은 설명을 하는 항이죠. 아, 이게 뭐지?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실전 문제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음 주장들에서 현상과 가설을 지적하세요 했는데, 현상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피설명항, 가설은 설명항,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죽음의 병 에이즈가 번지고 있다. 뭐 요새 코로나19가 퍼져가지고 지금 몇십만 명이 지금 죽었다고 하죠. 죽음의 병이죠. 그래서 너무 심각한데, 제가 웃고 떠들고 할 그런, 군번은 아닌 것 같아요. 엄숙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생고생을,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참 정말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병 에이즈가 번지고 있다. 인간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거 다짜고짜 이게 뭐냐? 현상이라는 것은 죽음의 병 에이즈가 번지고 있는 게 현상이죠. 현상. 지금 코로나19가 번지고 있다. 막 번지고 있죠, 지금.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죠. 그런데 일본은, 솔직히 우리가 볼 땐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은, 과거에도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도, 지금도 계속 잘못을 하고 하면서도, 고자세로, 도둑놈이 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가다 들켜놓고도, 미안하기는 커녕, 그거 다시 달라 하는 격이죠. 이런 데서도 일본 편을 드는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 검사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발생을 안 하죠. 그러다 이제 된소리를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죽음의 병 에이즈가 번지고 있다 하는 게 하나의 현상이죠. 가설은 뭐냐? 왜 그렇지 하는 거죠. 이 죽음의 병 에이즈가 번지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설입니다. N번방 사건은 왜 일어났지? 코로나는 왜 일어났지 해서 저번에 다뤘죠. 그럼 이제 우리는 N번방 사건이 왜 일어났지? 하고 이제 묻는다면 그게 가설이죠. 인간은 신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태까지,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들을 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서 막 사육을 해갖고 잡아먹고, 자연을 파괴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잘못을 하니까 하느님이 있다가, 야, 이거 내가 만들었지만 이놈의 인간들 도저히 안 되겠다. 니들 맛 좀 봐라. 노아의 홍수를 해가지고 다 쓸어버렸듯이, 이걸 맛 좀 봐라. 하고서, 저주를 하는 것이다. 아주 손쉬운 설명이죠. 글쎄,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건전한 추리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이거는 어떤 신의 저주를 받고 있다. 이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건전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정의로운 신을 믿는 사람한테는 이 말이 맞을 거라고 봐요. 인간들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이들 맛 좀 봐라. 정신 차릴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코로나19를 돌려주마.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아니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그 사람은 신자입니다. 신자를 신자 안 하는 사람이 비판할 수가 없죠. 그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저 사람 믿으니까 저런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걸 그대로 이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느님께 속한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느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성경을 직접. 성경이 있긴 합니다. 저도. 성경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문학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된 것을 한번 읽어보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독일어로 된 것을 구해가지고 저도 성경을 한번 봐야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 여간에서 없다. 그리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도이든 아니든 기독교 신도든 아니든 성경을 한 번씩은 우리나라 말로도 읽어보고, 또 스페인어를 전공하는 학생은 스페인어로 읽어보고, 아랍어를 전공하는 학생은 아랍어로도 읽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현상은 뭐냐? 너희들은 내가, 즉 예수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죠. 내가 말하는 진리를 믿지 않는다. 너희들 말이야, 하느님 말씀을 믿지 않는 놈들이야 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 이방인들이야 하는 얘기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이건 기독교인들만이 알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다가도 또 다시 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들에게, 잘 못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의 철퇴를 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있다, 머리를 갖다 탕 친 겁니다. 예? 이놈들 제대로 안 믿고 뭐 하는 거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만나고 길거리에서도 만났으며 심지어는 지리산 등반길에서도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운명입니다. 무슨 편지 아니면 사랑의 고백 같죠. 지리산을 딱 올라가다 이런 사과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목이 마른데, 야, 저거 먹음직스럽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저 같으면 하나 뚝 따가지고 야, 맛있다고 먹을 것 같아요. 이러지 마세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옛날에는 썰이를 했습니다, 좀. 그래갖고 들켜도 하나 정도 따는 거는 뭐라고 안 해요. 요새는 안 그럽니다. 요새는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절도죄로 우리 동료가 산을 가다가 밤을 주웠는데 절도죄로 끌려가서 그 철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얘기죠. 우리는 어디 가도 만난다.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도 만나고, 식당에 가는데 식당에서도 만나고, 우리는 인연이야, 우리 운명이야, 이런 거죠. 현상, 우리는 여러 번 우연히 만났다. 화장실에 갔는데 또 화장실에서 만나고. 그건 아닌가요, 참?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따로 있죠. 가설은 뭐냐?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결혼할까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연히 예식장에 가는데 거기서 또 만났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서로 신랑 신부복만 입으면 결혼하면 되겠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 재미가 없겠죠. 이건 어떤 건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여자일 것 같습니까? 남자일 것 같습니까? 여자가 이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남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꼴이나 하죠. 이렇게 할까요?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우연히 만난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런 말은 직접 못하고 속으로만 그러고 이제, 저는 바쁜 일이 있었으면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여자였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남자였다.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자가 맞아요. 우리는 인연이에요. 하고 이제 언제 결혼할까요? 뭐 이렇게 하고, 설마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겠죠.
잘 모르겠어, 얘.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여자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하자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 결투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을 신청을 하는 거죠. 뭐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왜 달이 한동안 없어지는가? 고대 사람들은 월식을 마귀들이 주문을 외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마귀들의 주문 소리를 막고 월식이 예고해주는 불행한 사건들을 피하기 위해 종, 나팔, 트럼펫 등을 마구 울려서 큰 소문을 내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다. 아유, 어지러운 문장인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야 대체? 정리를 해보면은 현상, 월식 현상이 일어났다. 달이 안 보여 갑자기. 그죠? 가설 왜 월식 현상이 일어났냐? 마귀들이 주문을 내온다. 요 간단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어지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겠죠. 뭐 월식 현상이 고대의 월식 현상이 일어났다. 뭐 가설은 그 고대인들은 주문을 외우면은 그 주문을 외우기 때문에 월식 현상이 일어났다고 믿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핵심은 이거라는 겁니다.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은 철학자인데요. 육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몹시 부끄럽게 여긴 철학자였다. 별 사람이 다 있죠.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제자들은 그의 불멸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던지고 해방된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 증거로서 그 제자들은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한 마리 뱀이 담 틈바구니로 사라져버린 것을 제시하였다. 현상은 뭐냐? 플로티누스가 죽을 때, 숨을 거두는 순간, 죽을 때, 한 마리 뱀이 담 틈바구니로 사라져버렸다 하는 게 하나의 현상이죠. 그걸 보고서, 가설은 뭐냐? 플로티누스의 불멸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던지고 해방되었다. 극락으로 가거나 뭐 저 세상으로 갔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재밌는 얘기죠. 재밌는 얘기. 영화에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 감독이 뭐 무슨 미투 사건에 걸렸다고 해갖고 갑자기 이제 추락을 해버렸는데 영화 작품은 아주 좋아요. 거기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미투 사건에 걸린 감독이 만든 영화를 우리한테 보라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교수님 정신이 지금 똑바로 박힌 거예요?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미투 사건에 걸렸다는 거 하고 그 사람이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 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죠. 작품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외국인들을 사귀는데 외국인들이 놀러 왔어요. 한국에. 야, 한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영화를 하나 정도 보고 싶은데 하면 이 영화를 보여주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라는 이 영화를 보여주면 김기덕 감독이죠. 야, 진짜 이런 영화가 한국에 있었나.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죠. 한니발의 주목할 만한 활동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가 있다. 그는 타국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한니발 유명하죠. 한니발 장군. 로마 시대의 장군이기도 하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왕이라고도 돼 있죠. 온갖 나라의 사나이들로 구성된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운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그들 사이에서나 군주에 대하여 알력이 생겨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한니발은 장군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의 비인간적인 잔인성이 아닌 그 무엇에도 기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무한한 다른 덕들과 함께 그를
병사들의 눈에 존경스럽고도 무시무시한 인물로 보이도록 만들었으며 이것 없이 그의 다른 덕들만 가지고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에 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현상은 뭐냐? 한니발은 타국에서 싸우고 있는 온갖 나라의 사나이들로 구성되는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연합군이죠 말하자면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나 그들 사이에서 군주에 대한 알력이 생겨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과 군주 사이에 어떤 알력, 다툼 같은 게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진짜 이거 소세지하고 이 감자입니다. 되게 맛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긴 이렇게 보여도요. 오리지널 이것도 스페인 요리, 이태리 요리입니다. 이태리 요리. 그 다음에 가설은 한니발은 비인간적인 잔인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다른 덕들과 함께 이것이 그의 병사들에게 존경스럽고 무시무시한 인물로 보이도록 만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한니발이 한 번도 욕을 얻어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이 야 대단한 장군이야 뭐 그렇게 했고 왕도 한니발을 당신 왜 그래?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유능한 사람이었다. 인기 좋은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 글을 쓴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잔인하고 그리고 아주 야비한 그런 그 어떤 처세에 의해서 처세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뿐이다. 마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다 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 거라고 봅니다. 단호하게 외놈을 사로잡으면 목을 쳐버려라 이렇게 하고 전쟁에서 도망치는 놈 있으면 잡아다 목을 쳐라 이렇게 하고 야 그러니까 아무도 도망갈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잔인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쉬지 않고 계속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 안 넘어가나요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한니발까지 하나 더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의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을 제시하시오. 이거는 이제 유기추리 가설추리 일종인데 재미있으라고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까 말까 싶은 마술사의 술통에서 미녀 5이 나왔다. 한 사람 들어가기도 힘든 술통에서 웬 5명이 나왔다 이거죠. 이게 뭐냐 대체. 가설은 뭐냐? 이건 하나의 현상이죠. 가설은 뭐냐? 통 밑바닥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밑에 마룻바닥에다가도 구멍을 뚫고 그 밑에 미녀 그 4명이 앉아 있다가 골로 이제 빠져서 그 뚫린 곳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거짓말이잖아요. 속임수잖아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뇌의 일정한 부분에 자극을 주면 잊혀졌던 옛날의 기억이 살아난다. 가설은 뭐냐? 기억들은 뇌의 서로 다른 부분에 저장된다. 그죠? 좌뇌, 우뇌, 소뇌, 대뇌, 그 다음에 번연계, 무슨계, 해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좋은 것은 이쪽에다 기억하고, 수학적인 것은 이쪽에다 기억하고, 인문학적인 것은 여기다 기억하고, 저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이쪽에다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쪽에다 기억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설에 의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대도시에는 거지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뉴욕 가면은, 뉴욕 뒷골목에 가면 막 똥도 많고, 쓰레기도 막 천지고, 그 다음에 거지들도 그냥 득실득실 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나오니까. 가설은 뭐냐? 우리나라는 부자라서 거지가 없고, 미국에는 가난해갖고 거지가 많다. 이렇게 할까요? 우리나라는 거지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다 수용을 하지만, 미국은 거지들을
관리하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놓는다 이거죠. 뭐 화장실 가서도 자고 뭐 대합실에 가서도 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설득력이 있겠죠. 이게 그러면 건전합니까? 이건 현지 조사를 해봐야 되죠. 여러분들 뉴욕에 가서 한번 이거 건전한지 알기 위해서 뉴욕 가서 한번 뉴욕 중앙공원에도 가면 벤치에 거지들이 질비하게 앉아 있다고 그래요. 거지의 천국 미국 가가지고 이번에 코로나19를 보면서 이 흑인들 폭동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데모하고 뭡니까 가게를 습격해가지고 탈취하고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살만한 나라구나. 예? 그 거지들의 천국이구나. 이런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 1시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제가 평소에 강조한 것이 나고 마지막 시간에 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한 세 문제 정도 이렇게 세 문제를 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두 문장을 써버리니까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해도 문제 6문제 냈는데 거기다가 한 줄을 써버리면 제가 어떡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관계없는 것을 막 써놓은 것도 또 문제죠. 그렇지만 노트 있지, 방송 뭡니까 이거 유튜브로 강의한 거 있지, 자료 있지, 교과서 있지, 거기 있는데도 그렇게 한 줄 써버리면 제가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한들 전부 다 올 100을 주고 싶지만 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이거 왜 이렇게 준 겁니까 하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 오픈 테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픈 텍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